낸시 거스리 수사와 관련된 급습에서 구금된 한 남성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피마 카운티의 보안관은 그 남성이 오늘 쇼 진행자 사바나 거스리에 실종된 84 새어머니 사건의 용의자로 아직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 있었는지에 대한 첨단 기술의 잠재적 해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이 몇 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로 앤 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건 모건 앤 모건 파트너 덕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온 더 케이스는 유튜브 최고의 실화 범죄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모건 앤 모건은 미국 최대 상해 전문 로펌입니다.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싸워왔고 고객들을 위해 3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의 실적이 증거입니다. 전국 100개 사무실과 1000명 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모건 앤 모건을 고용하는 건 당신을 위해 싸울 군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얻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팀입니다. 모든 로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곳을 선택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다치셨다면 모건 앤 모건을 확인해 보세요. 승소 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thepeople.com/otc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이 사건 중 몇몇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스리 가족을 위해 사건의 마무리가 곧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이 수사에서 알게 된 몇몇 부분들이 정말 걱정스럽게 느껴집니다. 법 집행기관이 아직 갈 길이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FBI는 낸시 거스리가 2월 1일에 실종된 이후 약 2만 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FBI와 피마 카운티 보안관을 합치면 그들은 총 약 5만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 일주일 전 그의 집에서 벌어진 급습에서 구금되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손에서 컬버스 근처에서 교통 단속 중에 차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포가 아닌 구금 후 신문을 받고 풀려났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 중입니다. 37세 남성입니다. 그는 연방에서 승인한 2건의 수색 영장 집행 시 구금되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레인지로버를 타고 가다가 교통 단속에 걸렸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77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자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는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입니다. 아주 좋은 동네에 위치해 있으며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한 로펌이 피닉스의 CB뉴스에 성명을 발표하며 그들의 의뢰인을 루크 데일리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로펌 측은 루크 데일리가 2026년 2월 13일에 발부되어 집행된 2건의 수색 영장의 대상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씨와 그의 어머니는 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모두 법 집행기관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데일리 씨나 다른 어떤 데일리 씨도 낸시 거스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녀의 납치와 관련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손 지역사회 전체와 마찬가지로 데일리 씨와 그의 어머니도 낸시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남성은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이 일은 13일 밤 특수기동대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나노스는 최근 거스리 가족과 그 배우자들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스는 데일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를 관심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해 나노스는 CB뉴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법원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 집들을 수색해야 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수색 중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금된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지만 집 안에는 못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낸시였습니다. 낸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관심 인물은 우리에게 진술을 했고 영장이 요구하는 것, 아마도 구강 면봉이나 사진, 지문 같은 신체적 특징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고 그는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게 그가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집에서 수집한 증거를 분석해야 하거든요.
만약 지금 그 집에서 낸시의 DNA가 또 발견된다면요? 그건 12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답변이었고 보안관은 편안하게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데일리의 집안에서 DNA가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의 법률 사무소와 변호사는 그가 낸시 거스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다양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이번 주 법집행기관이 투손 지역 총기 상점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명단과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지난 1년 동안 손님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인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낸시의 집안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우리가 바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샘플이 무엇인진 모르지만 낸시와 그녀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FBI 데이터베이스 코다이스에 넣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DNA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디이스에는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4%에서 6% 정도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수사관들이 낸시의 집에서 얻은 DNA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 개보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기술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DNA 샘플을 채취한 후 그 사람의 조상을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 계보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23andM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8촌이나 10촌 정도의 친척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많은 경우에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빅터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라는 남성의 체포 영상입니다. 이 사건은 낸시 거스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전 개보하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는 살인범입니다. 2023년 8월 그는 메릴랜드에서 레이첼 모린이라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모린은 5아이의 37 새엄마였고 그저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고국을 도망쳤습니다. 수사당국이 메릴랜드 살인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코디스에 넣었지만 일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스리 사건과 유사점이 보입니다.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는 당시 미국 범죄 기록이 없어 코디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 개보학이 그들에게 조상 마커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고 그들은 가족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를 추적할 수 있었고 레이첼 모린이 살해된 지 10개월 만에 오클라호마 털새에 있는 한 바바 밖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찾으면 전화할게요.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 유전 개보하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바로 악명 높은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바로 이 방법을 대중적으로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집행기관은 수십 건의 강간과 12건이 넘는 살인사건을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70, 80년대 발생했지만 당시 DNA 샘플이 보관됐고 코디스에서는 일치 결과가 없었습니다. 유전 개보하기 가능해지면서 법집행기관은 그들의 샘플을 GED 매치라는 공개 DNA 플랫폼의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계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용의자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 체포하게 될 남자의 먼 친척들을 찾아냈고 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셉 디안젤로. 그는 전직 경찰관이며 골든 스테이트 킬러입니다. 그는 2018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80살이고 아직 살아있으며 13번의 연속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법집행기관에 따르면 그는 수십 건의 강간을 저질렀지만 캘리포니아의 공소시효 규정 때문에 그 강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낸시 거스리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한 두 사건과 매우 다르며 우리는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녀의 생존 여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이 그녀의 집에서 그녀나 그녀의 가족이 아닌 사람의 샘플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관도 공식적으로 낸시 거스리의 집 앞 계단에서 목격된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 사람이 이 일에 연루된 유일한 인물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공범 등 한 명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낸시의 집 앞 계단에서 총을 든 채 마스크를 쓴 그 사람의 사진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안관은 이 범죄가 표적이 된 범죄였으며 범인 또는 범인들이 자신들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인터뷰에서 직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낸시가 멕시코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국경까지는 남쪽으로 곧장 운전하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경 검문소의 모습입니다. 투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에 위치해 있고 노갈레스 소노라 멕시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치 시즌마다 이곳이 이민 관련 선거 유세 배경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멕시코로 갈 때도 운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검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국경을 넘을 때 모든 차량을 감시하는 수많은 카메라가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 외부에는 이론적으로 국경을 걸어서 멕시코로 넘어갈 수 있는 큰 장벽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형은 매우 험하고 사막과 같으며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낸시 거트레이를 납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녀를 데리고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FBI는 CBS의 멕시코 당국과 접촉했다고 밝혔지만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거스리가 국경을 넘어갔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FBI 요원 기렉 로저스에게 이 수색이 멕시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멕시코 연방 경찰인 페데랄레스와 우리의 협력 관계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처음부터 그들이 관여해 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처음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투손이 국경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노갈레스로 운전해서 들어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카르텔 사건을 수년간 다뤄본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멕시코 연방 경찰이 카르텔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카르텔과 접촉했고 이 일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만약 그녀가 멕시코에 있었다면, 특히 노갈레스 지역에 있었다면 신세대 카르텔이 그곳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카르텔 구역에서 그들이 모르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카르텔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이 일을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연방 경찰이 그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모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금이 증가했습니다. FBI가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크라임 스토퍼스도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한 개인 상해 변호사가 돈을 내놓은 이후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 실종자 사건 전문가이자 사설 탐정인 스티브 피셔 씨와 함께합니다. 항상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오늘 저는 그냥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18일째인데 가끔은 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집에 대한 급습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럴 때면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총기 상점에 가서 24명에서 40명 이름이 적힌 명단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이 사람들 본 적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걱정이 되죠.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온 게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18일, 17일 뭐 그쯤 지났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낸시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외부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수사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업체를 방문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이 직접 CCTV 영상을 다른 사업체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에 요원, 부보안관, 그리고 다른 수사관들을 포함해서 400명이 투입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전자 계통 분석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누군가를 특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수사들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게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로 집행된 수색 영장이 더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놀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조금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취한 태도만 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카를로스가 리오리코에서 처음으로 수색 영장을 받았을 때와 마지막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했을 때는 태도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레인지 로드에서는 알다시피 그들은 분명히 카를로스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지난번에는 이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증거를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종종 많은 성공 사례들을 다뤄왔던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나 도주 중인 사람들이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지금은 18일이 지났고 당신이 다뤘던 일부 실종자 사건들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들과는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18일째가 되면 어떤 느낌인가요? 만약 우리가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DNA 분석이 이리저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단서를 놓친다는 건 아니에요.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돼요. 네, 들어보세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정말 다릅니다. 경험 많은 FBI 요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값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건이나 84세 여성의 납치 같은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저도 관여했고 오랜 시간 동안 주목받았던 사건들의 수사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일리 로드니 사건이라든지 알다시피 내슈빌의 라일리 스트레인 사건이나 그 외 다른 사건들처럼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피로감이 좀 쌓이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알다시피 대중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고 그건 괜찮지만 법 집행기관은 점점 더 조용해지죠. 하지만 그게 모든 경우에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카일리의 사건에 도달했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제 생각에 지금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만약 그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기서 특히 FBI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면 우리는 좀 더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이나 더 많은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전자 계보나 DNA, 목격자 진술 혹은 그 밖의 어떤 증거든지 간에 무언가 증거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FBI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공개하는 정보에 매우 신중하고 때로는 사건에 대해 매우 조용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보안관은 주로 1대1 인터뷰를 해왔고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환경이 더 편하고 기자회견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모두가 질문을 소리치며 던질 때 말이죠. 당신이 트위터에 올렸던 것 중 하나가 스티브, 성인 보호 서비스 관련 메모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건 인터넷에 온통 퍼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뉴스데이션의 브라이언 앤트니죠.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낸시 커슬리의 집 앞 계단에 명함 같은 게 놓여 있었죠. 언론이 가족의 집 반환 중 부지에 접근해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PS 명함이 있었던 것과 그 시점이 좀 묘했다는 점인가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라이언 앤튼이 올라가서 그 영상을 찍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대해서 봤을 때 문틀 옆에 카드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애리조나 성인 보호 서비스에서 온 것이었는데 이 기관은 애리조나 경제보안국의 한 부서입니다. 제 생각에 이 조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서 노인 학대, 착취, 방임 같은 신고를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을 방문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명함만 두고 갑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이 이야기를 10일 전쯤 트위터에 올렸는데 약간의 화제가 되긴 했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최근 보안관 인터뷰에서 직접 물어봤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넘겼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웃이 그녀가 실종됐다고 신고해서 그들이 방문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실종된 날은 일요일이었고 전고쯤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보안관이 직접 말했다고 했어요.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와 여러 정황 때문에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인사건 수사팀이 투입됐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일요일에 직접 현장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죠. 보안관은 보통 이런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는데 그 말은 곧바로 범죄 현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웃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 성인보호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서 이미 경찰이 현장에 있는데도 무슨 신고를 했을까요? 설령 신고를 했다고 해도 말이죠. 보안관은 APS 조사관이 그날 일요일에 바로 그 명함을 두고 갔다고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사람이 피가 있는 범죄 현장을 그냥 지나가게 뒀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문과 창문을 만지기까지 했는데요. 그게 링캠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이 카드를 뒀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야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인보호 서비스 담당인 경제보장국장에게 문의했고 그분이 제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이메일을 14번 열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들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은 묻지 않겠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이전에 남은 것인지 조사관이 실제로 범죄 현장을 다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외부 DNA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연락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고 느꼈나요? 그녀가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이나 간병인이 있었나요? 상황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이런 일이 좀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보안관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범죄 현장을 통과하는 거거나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족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보안관에 따르면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건 뭐랄까 굉장히 그의 말에 따르면 그랬죠. 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차와 휴대폰 등 모든 걸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일이 될지 궁금하긴 하죠. 결국에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네가 그걸 알아챈 건 정말 대단한 관찰력이야. 그리고 또 내가 본 것 중에 네가 올린 것 중에 신호 탐지기에 대한 것도 있었지. 그리고 나는 이 심장 박동기를 생각하게 돼. 사실 심장 박동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궁금해져. 우리가 아는 건 그게 아이폰과 연결이 끊기고 이 새로운 기술이 이를 식별하려 한다는 거야.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가장 뛰어난 기술인 것 같진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아니야. 나는 이게 작동할 수 있고 정말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게 마치 마법 같은 스캐너처럼 갑자기 여기 심장 박동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그 위를 날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그건 아니야. 들어봐. 이건 수색과 구조에서 점점 더 많이 쓰이는 훌륭한 기술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장비를 숲속이나 수색자들의 개인 기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철수시킨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헬리콥터나 드론을 그 지역 위로 띄우고 보통은 저주파 휴대전화 신호를 탐지하려고 해. 그래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아가거나 더 이상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부족해도 한동안은 정말 저주파 신호를 계속 내보내. 우리는 보통 그 신호를 추적하는 거야. 하지만 이 장치는 모든 RF, 즉 무선 주파수 신호를 포착하고 그걸 디스플레이에서 걸러서 보여줘. 예를 들어 이건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신호야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리고 모든 의료기기, 예를 들어 심박동기 같은 것들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거든. 그래서 이 장치는 정말 유용해. 하지만 이런 심박동기들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의 배터리 수명이 필요해. 이 장치들은 아주 낮은 전력으로 짧은 거리에서만 데이터를 전송해. 그리고 이 데이터 전송도 3, 4분에 한 번씩만 이루어져.
그래서 이 장치는 도시 전체를 탐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더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야. 만약 누군가가 눈사태나 숲속 또는 지진 이후 건물 붕괴 같은 제한된 구역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이 장치는 도시 탐색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동원하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 사용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어? 아니,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을 생각하게 돼.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 400명의 FBI 요원이 투입되고 애플과 메타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이런 첨단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는데도 말이야. FBI는 멕시코 당국에 연락해 소식을 확인 중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이슨 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찾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자라는 점에서 말이야. 그리고 이건 아마도 실제로 이런 범죄들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예시일 거야. 또 다른 예로 이 유전 개통학 DNA는 브라이언 코버거 사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 정말 효과가 있었지.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메릴랜드 출신의 살인범 레이첼 모린 사건도 있었지. 이런 상황처럼 코디스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추적하는데 그게 역할을 했지. 당신이 사람을 추적하거나 수색할 때 이런 종류의 DNA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아직 용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외부 DNA는 장갑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했던 DNA는 집 안에서 발견된 외부 DNA였는데 그건 그녀나 가족이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코디스에 없었던 건 아쉽지만 이 유전자 개통 분석을 통해 결국 그 사람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람, 올트람 같은 회사들이 전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50년 된 미제 사건들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DNA 기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스람, 올트람 외에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스람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해결했고 언급하신 몇몇 사건도 그들이 책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먼 친척까지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최우선 과제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코버거 사건처럼 비슷한 기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아마도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질 관리를 거쳐야 했기 때문인데 그게 필수 절차거든요. 만약 외부 실험실이 코디스에 입력하는 데 사용됐다면 그게 즉시 실험실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과정을 시작했으니 3, 4일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감시 영상이 없다면 이 기술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수색영장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유전자 계보 분석이 관건이 될 거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4, 5, 6, 7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점만 봐도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수영장 청소부나 정원사의 DNA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용된 사람들이 이미 DNA를 제출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는 건 즉 그들은 가족이나 거주자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외부에 누군가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들이 나타나는 걸 봤고 수영장 관리인이 오는 것도 봤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주변에는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들은 모두 DNA를 제출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외부인의 DNA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족 외에는 방문객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물일 것이고 들리는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집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DNA를 식별했다는 건 그 사람이 남겼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결국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의 95%는 아마 모를 거예요. 특히 FBI는 정말 입이 무거우니까요. 제가 FBI와 접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정보는 받겠지만 공유는 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지역 경찰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FBI가 주도 기관일 때는 지역 경찰로부터 모든 증거를 가져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죠.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금쯤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잡는 문제일 뿐이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실종자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였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낸시 커스리 씨 관련 정보는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49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1800 call FBI tips.fbi 계정.gov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해 주시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